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의 김재양.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한 주 네. 잘 쉬었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올렸던 주간 이슈. 네, 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조회수가 더 많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영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도 괜찮았고 이번 주도 좋은 걸로 부탁드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화끈하네요. 네. 예, 이번 주 또 준비하신 이슈.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리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슈에서 다뤘던 점들이 그 이번 주에 좀 일정이 맞물리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플 소식부터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플인데요. 첫 번째 리플 소식입니다. 네, 리플 스웰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리플 스웰 2023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리플이 최근 보여준 상승세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모습일까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역시나 IPO 기업 상장 쪽으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점치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첫 번째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 연례 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때 스웰 소식에 맞춰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기업 대상의 대출 서비스를 발표가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스웰이 열리고 있는 당시에 리플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이나 이제 스웰이 열린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반영되었던 한 3주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좀 꽤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2021년도로 넘어가면은 이때도 기업 대상의 접근성을 위해서 리플의 유동성 허브를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소식 발표와 함께 이때는 행사 중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는 하락을 했죠. 어쨌든 간에 많지 않는 데이터지만은 이 2년간을 두고 이제 스웰이 열리는 이 연례 행사를 기점을 두고 선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후에 리플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례 행사이고 이 스웰 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때 당시 FTX 붕괴의 그런 엄청 약세장을 버티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나온 거는 토커나이제이션 그리고 결제 CBDC나 규제 이런 쪽으로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상장 그러니까는 IPO 쪽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IPO를 하기 위한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전에 나스닥에서 연관해서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소송 부분들도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추가적인 정보가 뭐냐면은, 스웰 이 행사에서 꼭 그 IPO나 아니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이죠. 오늘 한국 밤 시간으로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DC 핀테크 2023년이나 행사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또 IPO까지는 IPO다가 나오면은 엄청난 소식이 되겠지만 또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브리핑할 때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그 재밌는 게 이 행사에 그레이스케일 CEO도 오고 SEC 의장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까지 같이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서로 손잡고 같은 포토라인에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비트코인과 리플이 개떡상을 하지 않을까. 개떡상이라뇨. 그냥 동반 상승으로. 그런 연출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서로 악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악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잘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데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대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리플의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리플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에서 네, 그 거래를 하기 위한 토큰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허가를 받은 소식인데요. 네. 지금 스웨도 두바이에서 열리고, 그렇죠. 어쨌든 리플, 그리고 이제 두바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들 모두 중동 쪽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근데 이제 오일머니, 오일 파워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잠재적으로 본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지금 타겟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참 호사가들의 오르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네네. 잘 타겟팅을 잘한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과 네. 뒤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예, 또 이제 여러 나와 있는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아직 1,000원도 안 됐는데 몇십만 원, 몇십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렇게 움직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네. 예, 지금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예전에는 뭐 미국의 채무가 많아져서 금과 더불어서 리플을 쓰기 때문에 뭐 리플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예, 너무 그런 거에 빠져서 얘기를 하시면, 예, 이상한 희망으로 돌리시는 거고, 대신에 지금 리플의 움직임들, 그리고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의 비즈니스 레벨은 아니에요. 네네. 이게 그래서 2017년도에 저는 이제 제 주변에도 그랬지만, 이게 리플랩스라는 얘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암호화폐 쪽에서 해서 발행을 하고는 이러면 반칙인데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얘들은 나스닥이나 이런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실제로 네네. 진행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얘들은 암호화폐 쪽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돈을 또 발행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IPO를 또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반칙이거든요. 네네. 돈을 양쪽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얘도 왜 이러지라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움직임들은 긍정적이다.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밸류가 높아지기 원한다는 측면 측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럼 사실 리플이란 XRP라는 코인만 따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은 네. 여기를 발행하는 이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인 반열에 올라오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서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뭐 유망한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IPO가 되면은 또 완전히 좀 격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네네. 얘들이 사실 이제 피터 틸의 투자를 거부를 한 네. 측면들이 만약에 그 애들하고 또 같이 붙었으면 이 내용이 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예, 네, 이 좋습니다. 정도까지. 네.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 또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11월 9일입니다. 현지 네. 시각 11월 9일에 이날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날이라고 해요. 피날레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스웨덴에서? 너무 긍정적인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패소한 부분들이 있죠. 그 네.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 말고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그 XRP, 그거는 증권으로 간주됐다는 이런, 그렇죠. 그 소송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브리핑 그 일정을 합의하는 결정하는 날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SEC 측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게 기업
판매분 네네. 금액일 겁니다. 네, 7억 7천만 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뭐 당연히 리플 측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거는 뭐 합의하는 벌금 냈다는 것도 그대로 냈다는 거는 이제 합의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소송을 위해서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대로 무릎을 꿇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연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이게 IPO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사실 되게 소송권이 남아 있으면 걸림돌이죠.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IPO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기대할 필요 없다. 네네. 아직 소송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IPO는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해결되면 동시에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렇죠. 솔직히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친리플 변호사라고 하는 존 딜턴 그 분의 얘기는 일단 2천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할 유사 리플의 거의 뭐 99.9% 승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벌금 규모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오래 끌 부분들은 아니다. 어차피 소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도 데드라인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론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리플 그래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어쨌든 현물 ETF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콩 측에서도 홍콩 증권거래 선물위원장이 자기들도 이제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만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서 한 5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캐나다 현물 ETF 그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 있어요. 이제 뭐 어쨌든 미국 쪽의 시장도 워낙 크고 거기가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파급력은 이제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홍콩 측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요게 지금 미국에서의 현물 ETF 출시는 사실 이제 작년에 통과했던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포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품의 허가 부분이고, 이런 홍콩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전개되면 중국 본토에서 또 금액들이 넘어오고 하는 부분들, 여러 투자 상품들이 전개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우리 국내의 문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건데,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권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 구성 자체가 명확하게 뭐 법적인 그런 게 지금 아직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국내도 가상자산법에 대한 이제 갱신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전까지는 홍콩이 만약에 이렇게 현물 ETF가 되면 이전에 삼성증권이 홍콩 쪽에서 뭐 ETF를 열었듯이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또 자본이 유출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홍콩 측도 이렇게 뭐 발벗고 나서는 거 보니까는 뭐 견제하기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홍콩이 그냥 빠르게 그냥 먼저 미국보다 그냥 승인해서 뭐라고 할까 긴장감을 좀 조성하는 측면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홍콩이 먼저 하면은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김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죠. 이게 순리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큰 돈은 어차피 홍콩에서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그 퇴직연금의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현물 ETF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는 상징성이 엄청 클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게 오픈되고 또 이제 주변에 아시아 쪽에서도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식이 나가는 게 암호화폐 쪽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순서에 맞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정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서둘렀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네. FTX와 알라메다 지갑 주소가 지금 이제 계속 연달아서 지금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1억 2,750만 달러의 이런, 대부분 솔라나를 포함한 이더리움 이런 그 코인들이 이체가 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도 있고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체가 됐다고 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리고 솔라나 그러니까 FTX와 가장 밀접한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인데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한 반대로 엄청난 상승세를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거래소까지 보냈는데 이거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처리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FTX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의 목록들은 한 번쯤은 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또 좀 유명한 것들이라서 네.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렌더나 매틱, 그 체인링크, DYDX 등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상당하고 또 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신 보유자 분이시라면은 그 주의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물량이 많은 내용들은 고점에서 턴다 이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승 도중에 일부를 물량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는 형태의 이제 접근을 보통 많이 하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절대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버리는 특히나 기관급의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번 지금 상승하는 과정들에서 일정 부분은 물량을 소화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시장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좀 과도한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사실 이렇게 또 조정의 장의 움직임이 되면 또 이렇게 한꺼번에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반드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가능성이라는 거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FTX 측에서는 이 보낸 종목들에 대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난 부분이라서 어쨌든 현금화 시킬 건데 언제 다 시킬 건지에 대한 관점이니까 이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털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시라. 신규 매수 쪽으로 해당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같이 포트폴리오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익제를 하는 방법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FTX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7억 4,400만 달러의 신탁을 매각하기를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탁이죠. 그레스케일의 GBTC나 이런 신탁 상품들을 매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건이 있으니까 아직 신청만 한 거죠. 승인 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FTX의 그 매각이나 아무튼 그 예전에 이제 붕괴건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렇죠. 이번 시즌 지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사실상 좀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FTX 사태 이후에 시장 전체에 데미지를 준 게 사실은 이제 시장 조성자들하고 유동성 공급자들, 흔히 말하는 마켓 메이커들의 데미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파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호가가 사실은 굉장히 얇아지면서 불안한 움직임들을 지속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물 ETF 건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자금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시즌을 좀 지나고 나면 FTX 사태에 의한 후유증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정도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그 중앙화 거래소에 네. 대한 리포트 같은 게 나와서 네. 이건 그냥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뭐 바이낸스가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그렇죠. 1위인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2%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0%까지 이제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낸스도 사실상 SEC 측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약세장이었다 보니까 점유율이 그래도 현저히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모습이 아무래도 있죠. 미국 쪽에서의 법무부와 뭐 행정부 뭐 이런 사법부에서 네. 지속적인 바이낸스에 대한 견제가 있었죠. 그렇죠. 네. 바이낸스 US가 일단은 뭐 손을 떠난 부분들도 있고, 뭐 러시아 쪽도 철수하고 뭐 그런 그렇죠. 소식도 뭐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현물 비중, 시장 점유율은 좀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50% 이상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현물 쪽에서만 있는데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업비트가 현물 쪽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로. 네. 대단합니다. 네, 그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6.8%긴 한데 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현물 쪽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게 이건 근데 현물에 근데 한정돼 있는 게 합니다. 선물에서도 거의 상위권일 건데. 근데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바이낸스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또 비중, 그러니까 한국 자금들의 네네.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해야죠.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법이 좀 더 좀 오픈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좀 돼주면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진짜로 만약에 파생 쪽이나 이런 게 좀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좀 바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정말로.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한국인의 그 투자 성향을 좀 본다 그러면은 현물 쪽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현물 쪽에서는 업비트가 2위고요. 그리고 파생 쪽이랑 같이 다 묶어서는 OKX가 2위 쪽을 차지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바이비트도 있고 비트겟도 있고 MXC도 좀 괜찮은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하자 그러면 바이낸스가 여전히 1위지만은 예전보다는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업비트가 2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더 시장이 좀 더 커져서 국내 시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업비트가 2위라는 것도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좀 어쨌든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리플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일정이 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 주로 크게 다뤘던 내용들은 사실 이제 리플 쪽 얘기가 많았죠. 리플 쪽에 대한 일정들이 스웰 일정이나 뭐 여러 어디라고 했죠? 미국에서? DC 핀테크 2023. DC 핀테크 2000. 거기 2023. 네. 여기서의 리플에서의 이제 CEO의 발표.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하고 이게 날짜가 오늘이 8일인데 거의 현지 시간 9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주에 리플의 움직임은 좀 주목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됩니다. 리플에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이슈맨이 이번 주 주간 이슈 이후에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또 쫙쫙 잘 찾아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좀 소식을 준비하는데도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소식도 아주 기분 좋고 좋은 내용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